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적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한국은 AI 시대를 주도할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가 전략과 대규모 투자,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AI 개발에 있어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인의 역할이 인류의 기술적 미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저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출간한 커즈와일은 AI의 발전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넘어설 시점, 즉 특이점이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9년이면 인간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해왔고 그 근거로 가속화되는 수익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계산 성능이 수십 년간 지수적으로 증가해왔다는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1939년 콜라트 주제의 Z2 컴퓨터가 초당 0.000007회 계산을 수행했던 반면 오늘날 엔비디아의 B200 칩은 1달러당 5천억 회 이상 연산을 처리합니다. 커즈와일은 86년간 약 7경배의 계산 능력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2029년 AGI 실현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AI가 에너지와 환경, 농업, 보건, 의료 등 인류 전반에 긍정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신소재를 발견하고 건물 내의 모든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스마트 농장 기술로 농업 혁명을 견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의료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분자 단계를 넘어서 세포, 조직, 장기, 나아가 전체 인체 수준까지 정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커즈와일은 2045년 인간의 뇌가 클라우드와 연결돼 지능이 100만 배 확장되는 진정한 특이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점에는 인간과 AI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외모와 가상 환경을 자유롭게 설정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기술의 이면도 경계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라며 AI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통치 체제와 제도를 보호하고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즈와일은 AI의 발전만큼 인류의 통제 능력도 진보할 것이라며 낙관적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가 시속 650km의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 7초 만에 이 속도에 도달한 이번 시험 성공은 지상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CGTN 등은 지난 6월 16일 후베이성의 둥호 실험실이 무인 시험용 자기부상 열차를 시속 650km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무게는 1.1톤이며 정지 상태에서는 600m를 주행하는 순간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가속 속도입니다. 이번 성과는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바퀴가 아닌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달리는 방식입니다. 레일과의 마찰이 전혀 없어 고속 가속과 감속이 모두 전자기력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감속 시험에서는 시속 650km에서 200m 만에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둥호 실험실 측은 이번 시험에 약 1km 길이의 시험선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에서 40km의 직선 궤도가 필요하지만 단거리 고추력 방식을 도입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고속 시험을 가능케 했습니다. 측정 오차는 불과 4mm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웨이 차오 고속 자기부상 추진기술 혁신센터 주임은 이번 시속 650km 달성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시속 800km까지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해당 기술은 교통을 넘어 저공 비행체, 항공우주 발사 시스템 등 다양한 민간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광저우시는 향후 광저우와 베이징 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노선을 포함한 종합 입체 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4시간 15분이 걸리는 우한에서 광저우 구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의 이번 자기부상 열차 시험은 세계 교통기술 경쟁에서 한 발 앞선 도약으로 평가되며 향후 초고속철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남쪽 도카라 열도에서 6월 말 일주일간 무려 500차례 이상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해 지역 주민과 온라인상에서 불안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른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규모는 4.7이었으며 별도 관측에선 진도 5에 해당하는 흔들림도 가고시마현, 도시마촌 일대에서 3차례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쓰나미를 포함한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미확인 속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도카라 열도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 바다, 아마미 제도와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위치한 일련의 작은 섬들입니다. 이 속설은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 이후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지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만화가 다스키료가 2025년 7월 일본 서남부에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요코세 히사요시 구마모토대 교수는 도카라 열도 주변은 해저 화산과 지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소에도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거대 지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카지마 주니치 도쿄 과학대 교수 역시 도카라 지진과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별개의 영역이라며 난카이 해곡에서 예측된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과의 관련성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대재앙설이 퍼지면서 일본 여행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일본행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83% 급감했습니다. 홍콩 항공사 2곳은 일본 남부 노선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기상청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지진의 시기와 장소,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 정보를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 장관은 사람들은 불안할 때 단정적인 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 중순부터 때이른 폭염이 시작됐고 북극에 가까운 아이슬란드에서는 최고 기온이 26도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였으며 이달 들어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40도, 포르투갈 리스본은 38도, 그리스 아테네는 33도를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이탈리아는 낮 시간 외부 작업을 금지했으며 프랑스는 공공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일부 학교의 휴교를 검토 중입니다. 남유럽 곳곳에서는 산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6월 중순 40도를 넘는 폭염이 발생해 수억 명이 영향을 받았고 남아시아와 중동, 시베리아 극동 지역도 4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관측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북반구에서 평균 기온이 21도를 넘는 날은 한 달 남짓이었지만 지난해엔 무려 84일이었습니다. 올해도 6월 하순부터 이미 21도를 넘어선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소속 기상학자 데이브 로스는 기후가 따뜻해지면 습도와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도 늘어나고 이 더위는 명백한 살인자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약 4만 4천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과학자 60여 명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남은 탄소 배출 허용량이 1,300억 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20억 톤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3년 안에 한계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조에리 로겔리 박사는 지구 기온이 1.5도나 2도 상승할 경우 생태계 붕괴는 물론 빈곤층과 취약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재앙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전 세계의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의 환경정책 후퇴 등 정치적 요인이 기후 대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채 3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으며 즉각적이고 전 지구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 해체 절차에 돌입합니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7년, 2017년 영구 정지 이후 8년 만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6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적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집중 심의를 벌였으며 논의 끝에 해체안을 의결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가압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로 최대 59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상업 가동 30년 후인 2008년 설계 수명이 10년 연장됐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압축 공기 밸브 불량 등 잇따른 사고로 영구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7년 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정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방사성 물질 제염 작업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1조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7년까지 완전 해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해체 심사의 주요 쟁점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였습니다. 현재 고리 1호기에는 총 1,391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있으며 이 중 485다발이 내부 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약 5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체 절차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당 법은 국가 주도의 영구 처분장 확보와 주민 보상을 명문화해 고준위 폐기물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기술 능력과 방사선 피폭 기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번 해체가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의 본격 출발점이자 약 5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가 되는 만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은 인정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안전성과 정밀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체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농업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JGR 스페이스 피직스를 통해 당시 태양 폭풍으로 인해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태양 폭풍은 태양 표면에서 고에너지 물질이 대규모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물질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 즉 지자기장이 심각하게 교란됩니다. 지난해 5월 초 발생한 태양 폭풍 당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우주기상 예측센터는 최고 등급인 G5 지자기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 전리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전리층은 고도 50에서 1000km에 분포한 전기 성질의 대기층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 신호가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연구진은 태양 폭풍이 만든 지자기 폭풍이 전리층을 강하게 요동치게 해 공기 파도 현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GPS 전파가 지상의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부 농장에서는 GPS가 가리키는 위치와 실제 트랙터의 위치가 최대 70m까지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남서부 지역에서도 20m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GPS 장착 트랙터는 보통 수센티미터 오차 내로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이처럼 수십 미터의 오차가 생기면 울타리를 넘어 다른 농지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트랙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GPS 기반 트랙터는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농업 현장에서 급속히 보급됐으며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덕분에 농민은 트랙터에 탑승하지 않아도 파종과 수확, 비료 살포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첨단 기술도 자연의 변수 앞에선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GPS 신호 처리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전리층 변화에 따른 실시간 보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태양 폭풍은 예측이 어렵고 반복 가능성이 높은 자연 현상인 만큼 장기적 대응 전략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지가 갈라져 바다가 생기는 지질학적 대사건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톰 거논 교수팀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동부 아파르 지역 아래에서 지구 박동이라는 지질학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육룡된 멘틀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지각판을 천천히 갈라 해양이 형성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실린 이번 연구는 아파르 열곡에서 채취한 130여 개의 화산암 샘플을 분석해 진행됐습니다. 건온 교수는 화산암에서 바코드 같은 반복적인 화학 패턴이 나타났다며, 이는 멘틀이 심장처럼 주기적으로 박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파르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삼중 열곡지대로 홍해 열곡, 아덴만 열곡, 에티오피아 열곡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연구팀은 이곳 지각 아래의 멘틀이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 열곡이 동일한 멘틀 박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멘틀 흐름은 화학적 조성이 일정하지 않아 솟구칠 때마다 다른 조성의 줄무늬가 형성됩니다. 멘틀 흐름은 지각이 두꺼운 지역에선 제약을 받아 줄무늬가 촘촘해지고, 얇은 지역에선 자유롭게 퍼지며 줄무늬 간격이 넓어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지각이 단순한 수용체가 아니라 멘틀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 지각이 얇아지고 결국 파열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새로운 해양 분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먼 미래에 아프리카 대륙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사이에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와츠 박사는 우리는 지금 해양 탄생의 실시간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아파르 지역은 살아있는 지구의 연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판의 확장 속도가 연 수밀리미터에서 수센티미터 수준이므로 새로운 바다가 생기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발견은 단순한 지질학적 관심사를 넘어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렌체 대학 데리키어 교수는 멘틀 박동은 가장 얇은 지각 아래에서 화산 활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향후 지진 예측 모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라마가 90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환생을 통한 후계자 선출 제도를 유지하며 그 지명 권한은 자신이 만든 가덴 포드랑 재단에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2일 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덴 포드랑 재단이 미래의 환생을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덴 포드랑 재단은 2015년 달라이라마가 설립한 비영리 기구로 티베트 불교의 전통 계승과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제15회 티베트 종교 컨퍼런스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2011년에 발표한 환생 절차 관련 성명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90세가 되면 달라이라마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로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티베트인들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제도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깊이 숙고한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자 탐색 및 인증 과정에서 재단이 티베트 불교 수장들과 협의해 전통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차기 달라이라마가 반드시 티베트 내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기 달라이라마를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995년에는 판첸 라마 선정에 개입해 달라이라마가 지명한 환생자를 억류하고 독자적으로 인물을 지명한 전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달라이라마가 둘 이상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임명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계가 지명한 달라이라마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티베트 독립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티베트 불교 신자이자 달라이라마 지지자인 배우 리처드 기어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90세를 맞아 남긴 이 선언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티베트 불교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중해의 수온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30일 지중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섭씨 26.04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6월 평균 수온보다 약 2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코르시카, 리옹만, 스페인 동쪽의 발레아레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는 평년보다 무려 5도 이상 높은 수온이 측정됐습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한 측정 부표는 6월 기준 사상 최고인 30.5도를 기록했으며 이 온도는 7월 1일엔 30.99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중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다비데 파란다 기후학자는 이례적, 전무후무, 무섭다는 말도 부족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상도에서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온을 표현할 색상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색을 지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중해 수온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코르시카 인근에서 31도에 육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8월에도 수온이 다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중해 폭염의 원인은 서유럽 상공에 장기간 정체된 고기압입니다. 프랑스 기상청 해양학자 티보 귀날도는 지중해는 조수가 없고 바람까지 불지 않으면 해수의 수직 혼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열이 축적되면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중해 해양 폭염은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연 1회 정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체 해역에서 연평균 4회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카투소 해양학 연구소장은 지중해 수온이 10년마다 0.4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중해의 열대화를 초래해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2년 여름 해양 폭염 당시엔 대량의 부채 산호가 폐사했고 성게와 연체동물도 고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프랑크 라가르드 연구원은 홍합은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효소 활동이 저하돼 약해지다가 죽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옹 리샤르 연구원은 폭염이 심해지면 플랑크톤 크기가 작아져 조개류와 연체동물의 먹이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기적인 기후 이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의 단순한 물적 교류를 넘어 혈통이 섞였다는 과학적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이집트 남부 누아이라트 지역에서 출토된 약 4,900에서 4,500년 전 고대 남성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전자 중 약 20%가 메소포타미아계 혈통으로 밝혀졌다고 과학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대 이집트인의 전체 인간 유전체 서열을 사상 처음으로 완전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 분석 대상은 1902년 발굴된 유골로 미라 처리되지 않은 치아에서 DNA가 추출됐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남성은 대략 기원전 2855년에서 2570년 사이에 생존한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초기 왕조 시대에서 고왕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유골은 안반을 판에 만든 무덤에 놓인 도기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왕족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남성의 DNA는 80%가 이집트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계 혈통이었고 20%는 약 1,5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 등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기원전 5,500년부터 번성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유전적 혼합이 고대 문명 간 인적 교류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A 외에도 뼈와 치아의 화학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은 나일강 계곡의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동물성 단백질과 밀, 보리 등을 섭취한 잡식 식단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관절염 흔적과 심하게 다른 치아 상태로 볼 때 사망 시의 나이는 44세에서 64세 사이, 키는 157.4에서 160.5cm로 추정되며 도자기 공예를 하던 도예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유전학자 폰투스 스코글룬드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혈통이 섞였다는 증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지역에서 문자와 건축물 등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 고대 이집트인의 DNA 분석 시도는 대부분 미라에서 시료를 채취했지만 미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해 DNA가 훼손돼 분석에 실패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라가 아닌 생전 상태 그대로 보존된 유해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